일본 정부의 오만함이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독도 상공 훈련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 전투기의 급유를 거부한 일본 정부. 한국 따위 없이도 일본은 이미 완벽하다며 오만한 발언을 일삼았죠. 하지만 단 열흘 뒤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에 중국이 들고 일어섰고,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에 일본은 수십조 엔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양국이 군사적 충돌까지 염두하고 있던 바로 그때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보고서 한 장은 일본 방위성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미국 합참의 분석 결과 대한민국의 개입이 없으면 중공군 투입 시 일본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뒤늦게 상황 파악이 끝난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대한민국 없이 일본 안보는 성립할 수 없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도 상공을 날았다고 급유를 거부한다. 역시 일본다운 선택이네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2025년 11월 1일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상황실이었죠. 저는 마이클 레이너, 이곳에서 12년째 방공작전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F-18 전투기 운용부터 동북아 방공망 구축까지 제가 다루지 않은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그날 아침 전달받은 문서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UAE 에어쇼 참가 중 일본 나하 기지에 급유를 요청했고 일본이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독도 상공 비행. 저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사실 저에게 일본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3년 처음 이곳에 부임했을 때 제가 맡은 첫 프로젝트가 일본 자위대와의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이었어요. 도쿄에서 6개월을 보내며 그들의 완벽주의와 체계적인 접근에 감탄했었죠. 그 이후로 저는 줄곧 일본을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봐왔습니다. 문서를 파일함에 넣으려는 순간 한국군 연락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김대령이었죠.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레이너 분석관님,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가 건넨 종이를 펼쳤더니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일 합동구조훈련 무기한 보류, 군악대 교류 행사 취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군요. 며칠이면 풀리겠죠. 김대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은 다릅니다. 급유는 인도적 지원의 기본입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김대령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합참의 내부 지침이었어요. 일본과의 모든 실시간 정보 공유를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SR 데이터, 레이더 정보, 심지어 날씨 정보까지. 저는 처음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스피커에서 긴급 알람이 울렸어요. 오키나와 남서쪽 200캐리 지점, 어선 조난 신호였습니다. 평소라면 한일 합동수색 구조팀이 즉시 움직였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일본 해상보안청이 단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제 옆자리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어색하네요. 저도 느꼈습니다. 일본 구조선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한국 해경과의 협조 없이 수색구역을 설정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조난 위치 확정까지 평소보다 15분이 더 걸렸죠. 작전 테이블 위의 해도를 보니 문제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던 수색 그리드가 이제는 각자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중간에 애매한 공백이 생긴 거죠. 조난 신호가 하필 그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겁니다. 나하 기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 정보 공유가 중단됐습니다. 수색 패턴을 재설정 중입니다.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처음으로 펜을 멈췄습니다. 단순한 급유 거절이 실제 작전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실에 부사령관이 걸어왔습니다. 레이너, 무슨 일인가?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P-3 초계기들이 평소 그 구역을 담당했었지. 그들의 센서 데이터 없이 일본이 단독으로 수색한다고?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이너 분석관님, 작년 한일 합동 SAR 훈련 보고서 기억하시죠? 협력 시 구조 성공률이 42%에서 68%로 상승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기억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죠. 상황실 대형 화면에 동중국해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중국 군용기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죠.
12대가 넘는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가 대만 해협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해군 정보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오후 특별 성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엔 단순한 비난 성명이 아닐 거라고 합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급유 거절, 한국의 협력 중단, 그리고 중국의 움직임. 이 세 가지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특히 지금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한일 협력이 약해진 바로 그 순간에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합참에서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ISR 자산 운용 중단으로 동중국해, 감시 공백 우려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했죠. 한국 조기경보 자산이 커버하던 구역, 일본 레이더망의 사각지대, 그리고 그 사이에 생긴 틈. 문서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한국 공군의 E-737 조기경보기가 매일 8시간씩 비행하며 메워주던 공백 KC-330 공중급유기가 연장해주던 일본 전투기들의 작전 시간. 이 모든 것이 중단된 거였어요.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직속 참모들이 모였죠.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레이너, 당신 판단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2년 경력 중 처음으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일본 중심의 방어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CIA 일본 담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레이너, 일본 외무성이 중국의 성명 발표를 앞두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일본 언론들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조난 구조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구조선이 여전히 현장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미 30분이 지났습니다. 한국 해경의 헬기 지원이 없으니 수색 범위가 제한적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조작전실과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었어요. 시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국 측 기상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정보 공유가 중단된 상태였으니까요. 일본은 자체 데이터만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김대령이 새로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방금 한국 합참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2024년 한일 합동작전 실적이에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죠. 정보 공유로 단축된 대응 시간, 협력으로 늘어난 커버리지, 공조로 높아진 성공률. 상황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일본이 동북아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확신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의 이동 패턴이 화면에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확연히 달랐어요. 더 대담했고 더 가까이 접근했죠. 일본 항공자위대의 스크램블 횟수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의 보완적 대응이 없으니 일본 혼자 버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써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상황 주시 필요라는 관료적 표현으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죠. 한국의 협력 중단이 만든 공백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사령관이 제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너, 내일 아침 확대 회의를 소집하겠네. 모든 시나리오를 다시 검토하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특히 한국 없는 시나리오 말이야.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노을이 사령부 건물을 붉게 물들였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블랙이글스의 급유 거절이 시작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걸까요? 김대령이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레이너 분석관님, 한국 속담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가 설명했죠.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급유 거절도 가랑비였을지 모릅니다. 상황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조난 구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중국 군용기들은 계속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ISR 자산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세 가지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는 걸 보니 이게 정말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제가 느낀 이 불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12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일본의 완벽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회의는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 태평양 사령부 최고 위급 브리핑룸이었죠. 저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으며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합참 국장, CIA 동아시아 팀장, 해군 정보부장, 공군 작전처장. 평소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의 인사들이었어요. 사령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레이너, 일본 중심의 방어 구조는 여전히 견고한가?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물론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 최강의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의 이지스 구축함 8척은 중국 해군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합참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제 조난 구조 작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과정입니다. 며칠이면 새로운 프로토콜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어요. 해군 정보부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3시간 전 동중국해에서 이상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에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 군용기들의 항적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죠. 3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18%입니다. 정보부장이 답했어요. 특히 중국 H-6 폭격기 4대가 러시아 Tu-95와 편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그기들도 동해상에서 활동을 늘렸고요. 이런 3국 공조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CIA 동아시아 팀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오늘 오후 일본에 대한 특별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에 대한 대응이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이번엔 단순한 비난이 아닐 겁니다. 구체적인 조치가 따를 거라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외교력은. 하지만 문장을 끝내지 못했어요. CIA 팀장이 고개를 저었거든요. 일본 외무성은 어제부터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대한 공식 반응이 없어요. 이상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는데 말이죠. 저는 김대령을 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외교부는 이미 중국과 채널을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일본과는 공유하지 않고 있죠. 순간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합참 국장이 새로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ISR 공백이 만드는 즉각적 위험 분석. 그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기경보 자산이 담당하던 동중국해 서부구역은 현재 감시 공백 상태입니다. 일본 레이더의 탐지 거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일본의 2767 조기경보기가. 하지만 국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레이너, 일본은 2767을 4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비와 순환을 고려하면 실제 운용 가능한 건 2대예요. 한국의 2737 4대가 빠진 공백을 메울 수 없습니다. 공군 작전처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피스아이가 매일 커버하던 구역은 약 3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혼자서는 그중 60%만 감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40%는 완전한 사각지대가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었던 일본 중심축이 실제로는 한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둥에 기대고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본의 해상 전력은 바로 그때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 온 거였어요. 중국 군용기 24대가 방공식별 구역에 접근 중. 일본 항자대 스크램블 준비. 숫자가 평소의 2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었죠. 한국 공군과의 정보 공유 중단으로 초기 탐지가 8분 지연됨. 8분.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어요. 제 앞에 펼쳐진 데이터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는 일본은 절반의 전력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해군 정보부장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축함 3척이 출항했어요. 평소 훈련 시기가 아닌데 말입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가 동시에 움직이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CIA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들이 한일 협력 중단을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은 일본을 압박할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한 듯해요. 그는 베이징 주재요원의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중국 군부는 일본이 고립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급유 거절 사건이었는데 이제는 지역 전체의 군사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특히 제가 12년간 구축해온 분석 프레임워크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사령관이 정리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군. 레이너, 새로운 시나리오를 준비해주게. 한국의 협력 없이 일본이 중국의 압박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분석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황실로 돌아왔을 때 대형 화면에는 실시간 항적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중국 군용기들은 여전히 도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일본 전투기들은 바쁘게 대응하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김대령이 다가왔습니다. 레이너 분석관님, 한국 합참의 비공식 평가를 들려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혼자서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동시에 압박한다면 말이죠. 저는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령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괌에서 오키나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게다가 한국의 공중급유 지원 없이는 작전 지속 시간도 제한적일 겁니다. 오후가 되자 중국 외교부의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강경했어요. 일본의 대만 개입 발언은 내정 간섭이며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이었죠. 지역의 평화를 원한다면 일본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중국의 압박은 계속될 거라는. 저는 처음으로 중국이 이 상황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한일 갈등을 최대한 이용하려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도쿄 특파원이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어요.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쪽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쪽이 대립하고 있었죠. 저녁 무렵 새로운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스크램블 횟수가 하루 만에 32회를 기록했어요. 평소의 3배였습니다. 더 문제는 연료 소모였죠. 한국의 공중급유 지원 없이 일본 전투기들은 작전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쓰다가 멈췄어요. 일본 중심 방어 체계의 재검토라고 쓸까 했지만 그건 제 12년 신념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죠.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과 동맹 협력의 중요성. 하지만 내용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ISR 자산과 공중급유 능력 없이 일본의 방공체계는 심각한 공백을 노출한다.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동시 압박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니. 김대령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레이너 분석관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이제야 아시는 것 같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또다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노을이었어요. 불안과 의구심이 섞인 그런 색깔이었죠. 상황실 화면에는 여전히 붉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를 외롭게 비행하는 일본 전투기들. 내일은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거예요. 일본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또 다른 주연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새벽 4시 반, 또다시 긴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동중국해 남쪽 대만과 오키나와 중간 지점이었어요. 화물선 한 척이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았어요. 상황실에 도착하자 당직 장교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파나마 국적 화물선입니다. 승조원 23명, 엔진 화재로 표류 중이라고 합니다. 화면에는 조난 위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또 한일 구조협력구역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나하 기지 지휘관과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레이너 분석관, 우리가 단독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국 해경은 협력 중단을 이유로 출동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제 조난 사건 이후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았죠. 저는 물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그가 머뭇거리며 답했어요. 최소 2시간 반입니다. 평소라면 한국 측 제주기지에서 헬기가 뜨면 1시간이면 충분한데 그의 말에서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김대령이 한국 해경의 내부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계 지역에서만 유독 조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잦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죠. 최근 일주일 동안 비슷한 사건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일본 구조대가 출발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헬기 2대와 고속정 한 척이었죠. 하지만 뭔가 어설펐어요. 평소 한국과 공유하던 기상 데이터가 없으니 최적 경로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출발까지 15분이 더 걸렸어요. 화면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조난선의 위치가 해류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었는데 일본 구조대는 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P-3 초계기가 평소에 제공하던 상공 감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죠. 30분이 지나자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일본 구조 헬기가 잘못된 좌표로 향하고 있었어요. 조난선은 이미 5km나 떨어진 곳으로 표류했는데 말이죠. 나하 기지 지휘관이 황급히 경로를 수정시켰지만 이미 27분이 낭비된 뒤였습니다. 합참에서 긴급 분석 요청이 왔습니다. 이런 지연이 계속될 경우에 영향을 평가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데이터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중단된 후 평균 구조 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계산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측 오차가 18% 증가했습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였어요. 바다에서 18%의 오차는 수십 킬로미터의 차이를 만들고 그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이게 단순한 작전 조정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IA 일본 담당관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도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이 비상회의를 열었답니다. 현재의 단독구조 체계로는 국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요. 일본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과거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일 합동구조작전 기록이었어요. 매년 성공률이 높아졌고 평균 구조 시간은 단축됐습니다. 두 나라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나하 기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구조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아서 구조 작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한국 해경의 대형 구조선이 파도막이 역할을 했을 텐데 지금은 일본의 소형 고속정만 있었죠. 상황실 대형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구조 작업 진행률이었어요. 30분이 지났는데도 승조원 23명 중 5명만 구조됐습니다. 평소의 절반 속도였죠.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눈앞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했으니까요. 김대령이 한국 합참의 분석을 전해줬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국제해운업계가 반응할 겁니다. 동중국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의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어요. 경제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해군 정보부에서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중국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조선 2척이 근처에서 대기 중이에요. 일본이 실패하면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인도주의적 개입을 명분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전원 구조까지 최소 4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한국과 협력했다면 2시간이면 충분했을 작업이었죠. 이 차이가 만드는 결과는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8시 드디어 구조 작업이 완료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가 6명이나 발생했어요. 구조가 지연되면서 상태가 악화된 거였죠. 일본 언론들이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NHK 뉴스를 보니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구조 협력 중단 이후 조난 대응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였죠. 댓글에는 정부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합참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레이너, 이대로는 안 된다. 태평양 지역 전체의 해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해. 하지만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일 협력을 복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일본 단독 구조 체계의 한계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 일본은 기존 구조 성공률의 60% 수준만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의 권고 기준에 미달한다. 쓰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일본의 한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니.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뿐이었어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한국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급유 문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문제거든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기술적 문제 뒤에는 항상 감정과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새로운 위험구역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중단된 후 고위험 구역이 35%나 확대됐어요. 특히 한일 경계 수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됐죠. 이 지도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거라고. 상황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오늘 구조된 화물선이 일본 항구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무사히 구조됐지만 과정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었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정말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 바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죠.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찢어지면서 말입니다. 내일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겨우 사흘째인데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진짜 위기가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들이 맴돌았어요. 18%의 오차, 27분의 지연, 35% 확대된 위험구역. 이 숫자들이 그려내는 그림은 하나였습니다. 협력 없는 안보는 사상 누각이라는 불편한 진실이었죠. 새벽 5시,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합참 긴급 호출이었죠. 레이너 즉시 상황실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긴박함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상황실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화면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붉은 삼각형 12개가 대만 북쪽에서 동중국해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중국 공군의 대규모 전개였습니다. H-6 폭격기 4대, J-16 전투기 6대, 그리고 KJ-500 조기경보기 2대. 이런 규모는 훈련이 아니었죠. 당직 참모가 긴급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4시 45분 중국 동부전구 공군 기지에서 동시 이륙했습니다. 현재 대만 해협을 넘어 동중국해로 진입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경력의 그가 이렇게 긴장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방공망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중국 군용기들이 이미 방공식별구역에 가까이 왔는데도 일본의 초기 대응이 없었습니다. 나하 기지와 통화를 시도했죠. 왜 스크램블이 없습니까?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막 탐지했습니다. 11분이나 늦었어요. 11분. 전투기 속도로 계산하면 200km 이상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즉시 원인을 분석했어요. 답은 명확했죠. 한국의 조기경보기가 평소에 감시하던 서쪽 구역이 완전한 사각지대가 된 거였습니다. 일본 레이더만으로는 그 거리를 커버할 수 없었어요. 합참 국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국 ISR이 담당하던 구역으로 침투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취약한 곳을 정확히 알고 공략한 거죠.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뒤늦게 F-15 8대를 긴급 발진시켰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중국 군용기들은 목표 지점에 도달해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카쿠 10도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이었죠. 이렇게 가까이 접근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실시간 추적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일본 전투기들의 움직임이 혼란스러웠어요. 평소처럼 체계적이지 못했죠. 한국 공군과 공유하던 전술 데이터가 없으니
각자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CIA 동아시아 팀장이 긴급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베이징 군사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일본 방공망의 서쪽 구멍을 확인했다. 한국 없는 일본은 절반의 눈을 감은 것과 같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추적 화면에 갑자기 붉은 공백 구역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고를 보낸 거였죠. 탐지 불가 구역 약 8만 평방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130배가 넘는 공간이 완전한 사각지대가 된 거였습니다. 해군 정보 장교가 추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레이더 탐지율이 평소 대비 74%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적어도 침투 항공기에 대한 식별률은 절반 수준이에요.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이 너무나 명확했죠. 일본 혼자서는 하늘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 차질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취약점이 완전히 노출된 거였죠. 만약 중국이 진짜로 공격한다면 11분의 탐지 지연은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고도 남으니까요. 일본 방위성에서 긴급 화상 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일본 항공 막료장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레이너 씨, 우리가 놓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조기경보 능력이 일본 방공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메울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괌에서 조기경보기를 띄워도 작전 반경이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KC-330 급유 지원 없이는 채공 시간도 짧아요. 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경보가 울렸습니다. 북한에서도 미그 29 4대가 이륙했다는 거였어요. 동시에 러시아 공군도 Tu-95 폭격기 2대를 일본에 상공으로 보냈습니다. 3면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온 거죠.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급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전력으로 3면 동시 대응이 가능한지 계산했죠. 결과는 암담했어요. 최대 2방면까지만 대응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완전히 무방비가 되는 거였어요. 합참 국장이 물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답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본격적으로 항공 전력을 투입한다면 일본 단독으로는 초기 방어선이 30분 안에 붕괴됩니다. 한국의 지원 없이는 말이죠. 일본 항공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나하 기지의 F-15가 연료 부족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대 전력이 부족해요. 평소라면 한국 공군의 F-15K나 F-35가 공백을 메워줬을 텐데 지금은 일본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쓰다가 멈췄어요.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 ISR 자산은 일본 방어의 절반이다. 한국 없는 일본은 맹인과 같다. 12년간 일본 중심으로 생각해온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니. 오후 2시 중국 군용기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 동안의 시위 비행이었죠.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우리는 일본의 약점을 알고 있다. 언제든 공략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NHK 긴급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군용기의 대규모 접근에 대해 자위대가 뒤늦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였죠. 전문가들은 방공망에 구멍이 생겼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김대령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레이너 분석관님, 이제 아시겠죠? 한국이 단순한 지원 세력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일본 방어의 핵심 파트너였고 그들 없이 일본은 반쪽짜리 방패에 불과했습니다. 저녁 무렵 새로운 위협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ISR 부재가 만드는 전략적 공백이었어요. 내용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일본 방공망의 서쪽 구멍은 한국만이 메울 수 있다. 쓰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제 신념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합참 국장이 보고서를 읽고 말했습니다. 레이너, 당신이 옳았어. 일본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지.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일본의 힘만 보고 한국의 역할을 과소평가했던 거였어요. 밤 10시, 일본 방위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발생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공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과의 협력 재개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자존심이 현실을 인정하는 걸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동중국해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죠. 중국은 오늘 확인했을 겁니다. 한국 없는 일본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리고 그들은 분명 이 약점을 다시 공략할 거예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하늘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 붉은 공백구역이 떠올랐습니다. 8만 평방킬로미터의 사각지대. 그곳으로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었죠. 그리고 일본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말이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이 오늘의 성공에 고무되어 더 대담한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상황은 더 악화될 거라고.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으니까요. 오전 9시 상황실 대형 화면에 갑자기 CNN 속보가 떴습니다. 베이징발 긴급 뉴스였죠. 앵커의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중국 관영 매체가 방금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외교 회담 장면입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상황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영상 속에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가나이 마사아키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중국 외교관은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중국 외교관이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뭔가를 설명하는 장면이었어요. 외교 의전상 있을 수 없는 모욕적인 자세였습니다. CIA 동아시아 팀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이 웨이보와 더우인에서 이미 5억 뷰를 넘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실시간 트렌드 1위예요.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죠.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무릎을 꿇었다. 이것이 진정한 외교력이다. 같은 조롱이 가득했어요. 저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37초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이 치명적이었죠. 가나이 국장이 서류를 받으며 연신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 같았지만 영상 자체는 조작이 아니었어요. 일본 NHK가 긴급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정부는 해당 영상에 대해 외교 회담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영상을 받아 보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BBC는 일본 외교의 굴욕적 순간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합참 국장이 물었습니다. 레이너, 이게 단순한 외교적 실수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중국이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망친 지금 가장 취약한 타이밍을 노린 겁니다. 혼자서는 중국의 압박을 견딜 수 없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오전 10시 중국 상무부가 첫 번째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단체 관광 즉시 중단. 짧은 문장이었지만 파장은 컸어요. 작년 한 해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쓴 돈이 2조 1천억 엔이 넘었으니까요. 일본 관광업계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시간 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히토류 대일 수출 재검토. 히토류는 전자제품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였죠. 일본 전체 수입량의 5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증시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30분 만에 3% 급락했어요. 특히 전자업체와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했죠. 도요타는 5%, 소니는 6%나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진 거였어요. 미 해군 분석 장교가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자료입니다. 현재 히토류 비축량으로는 최대 3개월밖에 버틸 수 없다고 해요. 대체 공급원을 찾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릴 거고요. 일본 경제의 생명줄이 중국 손에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 세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중국 민용항공국이 일본 상공 통과 항공로 재조정을 발표한 거예요. 사실상 일본행 항공편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이었죠. 이미 예약된 항공권만 800만 장이 넘었는데 모두 취소 위기에 놓인 거였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긴급 추산한 피해 규모가 화면에 떴습니다.
관광산업 직접 손실 2조 1천억엔, 연관산업 포함 시 5조엔. 일본 GDP의 1%에 달하는 규모였어요. 단 하루 만에 일본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압박할 줄은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하나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CNN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대중국 히토류 의존도는 58%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차단된다면 일본 제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는 덧붙였죠. 특히 한국과의 협력 관계마저 악화된 상황에서는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오후 3시 일본 경제산업성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보였어요. 호주나 인도에서 히토류를 수입하려 해도 중국만큼의 양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했고 무엇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쌌으니까요. 김대령이 한국산업부의 분석을 전해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기업들은 이미 히토류 공급원을 다각화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30%대로 낮췄죠. 일본이 한국과 협력했다면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의 말에 뼈가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또 다른 굴욕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엔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 관리들을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일본 측 대표들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뭔가를 부탁하는 모습이었죠. 중국 측은 무표정하게 듣기만 했고요. 중국 환구시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일본 무릎 꿇고 히토류 구걸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영상이 주는 인상은 정확히 그랬어요. 일본 재계 총수들이 중국 앞에서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도쿄 특파원이 현지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긴자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자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해요. 호텔 예약 취소율이 70%를 넘었고요. 일본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렸죠. 합참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레이너, 이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일본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지원을 잃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보복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순 없습니다. 밤 9시 일본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었어요. 중국에 대한 대응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언급하지 않았죠.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트위터에는 왜 한국과 싸우고 있는가? 블랙이글스 급유를 거부한 게 이 사태의 시작이었다 같은 비판이 쏟아졌어요.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죠. 상황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오늘 하루 일본이 입은 경제적 손실 추정치였어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시가총액 손실 80조엔, 관광 예약 취소 3조엔, 히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 2천억엔. 단 하루 만에 일본 경제가 이만큼 흔들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보복 규모가 이렇게 크고 체계적인 이유는 일본이 혼자이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옆에 있었다면 중국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압박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기는 부담스러웠을 테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로이터가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인정. 익명의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처음으로 일본 내부에서 현실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 거였죠. 저는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영상들, 숫자들, 그리고 일본의 무력한 대응. 이 모든 게 한국의 부재가 만든 결과였어요. 일본은 동북아의 경제 대국이지만 혼자서는 중국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 굴욕적인 영상이 계속 떠올랐어요. 고개 숙인 일본 외교관, 무릎 꿇은 것처럼 보이는 재계 인사들. 이게 한국 없는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중국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테니까요. 새벽 4시 저는 잠을 설친 채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굴욕 영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상황실에 도착하자 이미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합참 의장, CIA 부국장까지.
이런 면면이 한자리에 모인 건 9.11 테러 이후 처음이었죠. 태평양 사령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동북아 전략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닷새간의 사태는 우리의 기본 전제가 틀렸음을 보여줬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죠. 레이너, 당신이 준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시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합참, CIA, 태평양 사령부 합동팀이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 일본이 중국의 전면적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가를 분석한 거죠. 화면에 첫 번째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ISR 자산 부재 시 일본의 초기 대응 실패 확률이 37% 증가합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표시됐어요. 그래프의 붉은 선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37%의 실패 확률 증가는 전선 붕괴를 의미합니다. CIA 부국장이 질문했습니다. 그 37%의 구체적 의미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중국 공군이 일본 방공망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14분 단축됩니다. 현재 일본의 대응 시간이 평균 23분인데 이게 9분으로 줄어든다는 건 사실상 무력화를 의미합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붉은 점들로 표시된 중국 전투기들이 일본 영공으로 침투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 조기경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명확했죠. 한국이 있으면 300km 밖에서 탐지되던 것이 없으면 150km까지 접근해야 겨우 포착됐습니다. 합참 의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 괌에서의 지원은? 저는 세 번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괌에서 일본까지 증원 시간이 11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중급유 지원 없이는 작전 가능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요. 실질적 전력 투입이 30%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 작전 능력도 문제입니다. 한국 해군의 P-3와 P-8이 담당하던 동해 남부와 대한해협 감시가 공백이 되면서 중국 잠수함의 침투 가능성이 56%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말하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태평양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레이너, 당신의 결론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신념을 완전히 뒤집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일본 방패의 절반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일본 중심주의자였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하드웨어만 봤습니다. 이지스함 8척, F-35 140대, 잠수함 22척. 하지만 이 모든 전력은 한국이라는 센서와 연결될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CIA 분석센터 국장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레이너의 분석이 맞습니다. 중국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베이징의 군사 싱크탱크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보세요. 화면에 중국어 문서가 떴고 영어 번역이 함께 표시됐죠. 한일 분리는 미국 태평양 전략의 최대 약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없는 일본은 장님이고 일본 없는 한국은 주먹 없는 권투선수다. 이 둘을 분리시키는 것이 중국의 최우선 전략 목표가 되어야 한다. 중국이 얼마나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합참 전략실 과장이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대만 해협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전술 상황이 펼쳐졌어요. 한국의 지원이 있을 때 일본은 중국 해군의 70%를 동중국해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없이는 40%가 한계예요.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F-15K 60대와 KF-21, 120대가 빠지면 일본 혼자서는 제공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전력이 없으면 중국 본토 기지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지죠. 저는 처음으로 내부 회의에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지원 세력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 자산이었어요.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 ISR 능력, 미사일 전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과의 외교 채널. 이 모든 게 일본을 보호하는 방패였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대담하게 나오는 거군. 한국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일본은 쉬운 먹잇감이니까.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아직도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바로 그때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주일미군 사령부에서 온 거였어요. 요코스카 기지 인근 주민들의 반미 시위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비판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아이러니했죠. 한국을 잃은 일본이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됐는데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전략 문서 초안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목이 바뀌어 있었어요. 기존의 일본 중심 동북아 방위 전략에서 한일 균형축 기반 통합 방위 전략으로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일본 혼자, 한국 혼자가 아니라 한일이 함께일 때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핵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ISR 자산은 일본 방공망의 필수 요소다. 일본의 해상 전력은 한국의 서해 방어에 결정적이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어느 한쪽의 부재는 전체 방위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CIA 부국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한일 관계 복원이 최우선입니다. 블랙이글스 사건은 단순한 급유 거절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체계를 뒤흔든 방아쇠였어요. 이걸 되돌리지 못하면 중국의 팽창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합참 의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레이너의 분석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한다. 한국은 일본 방위의 절반이며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이다. 이를 국방부와 백악관에 즉시 보고하라.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일본과 동등하게 인정한 거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상황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여전히 동북아 지도가 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지도를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일본만 보느라 한국을 놓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김대령이 다가왔습니다. 레이너 분석관님, 오늘 발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말했죠. 미국이 이걸 인정했으니 일본도 곧 현실을 받아들일 겁니다. 저녁 무렵 로이터 통신이 우리 회의 결과를 특종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한국을 일본과 동등한 전략 파트너로 공식 인정. 이 뉴스는 즉시 전 세계로 퍼졌어요. 특히 도쿄와 베이징의 반응이 주목됐죠. 일본은 당황했고 중국은 긴장했습니다. NHK는 저녁 9시 뉴스에서 이 소식을 톱으로 다뤘어요. 전문가 패널이 나와서 토론을 벌였는데 한 교수가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다. 한국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죠. 밤 11시,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두 나라가 함께할 때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다. 12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결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도쿄에서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일본 방위상 하마다 야스카즈가 직접 나선 거였죠.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그의 표정부터 달랐어요. 평소에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무거운 결단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간 상황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마치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듯 천천히 말을 이었죠.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일본 안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나오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방위수장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필요성을 인정한 건 전후 처음이었으니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서도 들렸어요. 저는 펜을 놓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역사가 쓰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방위상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안보 협력이 중단된 이후 우리의 조기 경보 능력은 6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중국해 감시 공백은 22% 증가했고 긴급 대응 시간은 평균 9분이 늘어났습니다. 그가 이런 민감한 수치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기자단 맨 앞줄에 앉은 아사히 신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블랙이글스 급유 거절이 실수였다는 건가요? 방위상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의 사과였죠. 현장에 있던 NHK 기자가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참모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카메라가 회견장 뒤편 참모들을 비췄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회견장 한쪽에서 눈물을 훔치는 해상자위대 장교가 포착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는 한국 해군과 10년간 합동훈련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동료들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장의 감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바로 그때 나하 기지에서 화상 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기지 참모장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레이너 분석관님,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죠. 한국과의 SAR 협력이 멈춘 뒤 우리의 구조작전 리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조난 사고 아시죠? 평소라면 제주 해경과 협력해서 1시간 만에 끝났을 작업이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한국의 헬기 지원이 없으니 수색 범위가 절반으로 줄었고 그들의 센서 데이터가 없으니 위치 추정도 부정확했어요. 참모장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어제 저에게 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했던 시절이 그립다. 지금은 반쪽짜리 일을 하는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현장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증언이었죠. 미 해군 데이터 센터에서 새로운 분석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우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한일 SAR 협력 시 구조 성공률 68%, 일본 단독 시 42%. 숫자가 명확했죠. 협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26%포인트. 이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수치였습니다. 더 세부적인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평균 구조시간 협력 시 87분, 단독 시 142분, 야간 작전 성공률 협력 시 53%, 단독 시 29%. 모든 지표에서 한일 협력의 효과가 압도적이었어요. 이런 수치를 보고도 협력을 거부할 수는 없었겠죠. 나하 참모장이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영향입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이 한국 동료들이 있었다면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합니다. 그들과 함께 훈련하고 작전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일본 방위상, 한국과의 군사협력 복원 시급성 인정. 앵커가 전문가와 연결했는데 그의 분석이 날카로웠어요.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안보 자립의 한계를 공식 인정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도쿄 특파원이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있던 일본 기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한 베테랑 기자는 30년 취재 경력 중 이렇게 솔직한 방위상은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일본 정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오후 2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기자단의 질문도 언제 협력을 재개할 것인가로 바뀌었죠. 대치에서 대화로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택 기지 한국군 연락 장교들이 일본과의 협력 재개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고 있어요. 정치적 결정과 달리 현장의 군인들은 협력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지난 일주일간 축적된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경보 지연 시간 9분 증가, 탐지 공백구역 22% 확대, SAR 성공률 26%포인트 하락. 이 세 가지 핵심 지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합참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네. 국방부 장관이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현실적이고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고. 미국도 공식적으로 일본의 입장 변화를 지지한 거였죠.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후 4시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이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해경과의 합동구조훈련을 조속히 재개하고 싶다. 실무 레벨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는 덧붙였죠.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한국과 공유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해상보안청 현장 대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요코하마 해상보안부의 한 구조대원은 SNS에 이렇게 썼어요. 드디어
부산 해경 친구들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길. 이 글에 일본 전국의 해상보안관들이 좋아요를 눌렀고 한국 해경들도 화답했습니다. 김대령이 한국 합참의 내부 평가를 전해줬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상이 구체적 수치까지 공개한 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해요. 한국도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였죠. 저녁 6시 도쿄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대사관 앞에 모여 한일 협력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거예요. 참가자는 1000명 남짓이었지만 그 상징성은 컸습니다. 한 참가자는 인터뷰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집회 현장에는 예상치 못한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해상자위대 퇴역 군인들이었죠. 한 퇴역 제독은 현역 시절 한국 해군과 함께했던 훈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제야 국민들이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일본 야후 뉴스 댓글란이 흥미로웠습니다. 자존심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한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 블랙이글스에게 사과해야 한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거였죠. 일주일 전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다였어요. 밤 9시 중국 외교부가 긴급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이웃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이었지만 행간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한일이 다시 손잡는 것을 중국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러시아 타스 통신도 보도를 냈습니다. 일본 방위상 발언은 미국 압력의 결과라고 폄하했지만 그들도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일 협력이 복원되면 중러의 전략적 우위가 사라지니까요. 특히 러시아는 동해에서의 활동 반경이 크게 줄어들 걸 우려하고 있었죠. 저는 오늘 하루 동안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방위상 발언, 나하 참모의 증언,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어요.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이 일본 사회 전체에 확산되고 있었죠. 합참 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레이너, 자네 분석이 맞았어. 일본이 드디어 현실을 인정했네. 저는 대답했어요. 데이터가 말해준 겁니다. 저는 그저 정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죠. 제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자정 무렵 한국 외교부가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환영한다.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간결했지만 의미는 컸어요. 한국도 손을 내민 거였죠.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다는 후문도 들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일본 방위상의 발언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다. 이는 동북아 안보 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알리는 신호다.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때 진정한 지역 안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블랙이글스 급유 거절을 가볍게 여겼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작은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작은 균열이 거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법이죠. 상황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한일 양국의 데이터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구조 성공률, 탐지 능력, 대응 시간. 모든 지표가 협력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도 그 진실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난 아침,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7일간 축적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급유 거절 보고서, 조난 구조 실패 기록, 중국의 도발 데이터, 그리고 일본의 구룡 영상 분석까지. 이 모든 게 단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동북아 전체의 안정축. 12년 전 처음 이곳에 부임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제목이었죠. 그때의 저였다면 일본 태평양의 불침 항모 같은 제목을 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실을 마주한 후에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을 고수할 수 없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급유 요청이 거부되었다. 당시 우리는 이를 단순한 외교적 마찰로 치부했다. 하지만 이 작은 균열이 동북아 안보 체계 전체를 뒤흔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쓰면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독도 상공을 날았다고 급유를 거부한다.
역시 일본다운 선택이네요. 제가 비웃으며 했던 말이었죠. 그때의 저는 얼마나 오만했던가요? 한국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으니까. 다음 문단을 이어갔습니다. 급유 거절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한국의 ISR 자산 없이 일본의 방공망은 서쪽에 거대한 구멍이 생겼고 한국의 구조 협력 없이 일본의 SAR 성공률은 26%포인트 하락했다. 김대령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레이너 분석관님.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너무 많아서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늦었지만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구룡 영상 공개는 일본 외교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국이라는 완충지대를 잃은 일본은 중국의 전면적 압박 앞에서 무력했다. 히토류 제재, 관광 중단, 항공로 제한. 이 모든 보복 조치에 일본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날의 영상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고개 숙인 일본 외교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중국 관리. 그 모욕적인 장면은 한국 없는 일본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강대국처럼 보였던 일본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지 전 세계가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의 또 다른 기둥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 독자적 군사력,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 채널은 일본이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었다. 합참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보고서 작성 중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의 끝나갑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죠. 자네가 이번에 보여준 유연성이 인상적이었어. 12년간의 신념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 없이는 일본도 우리의 전략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한일 균형축을 기반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일본 중심의 일방적 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때만 중국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쓰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의미하는지 알았으니까요. 미국이 70년간 유지해온 일본 중심 정책의 종말을 선언하는 거였죠. 하지만 현실이 그랬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했어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블랙이글스 급유 거절은 작은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촉발한 연쇄 반응은 동북아 안보 구조의 본질을 드러냈다. 우리는 한국의 가치를 재발견했고 협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교훈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보고서를 닫으며 한국 합참 분석관에게 보낼 비공식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서울에 있는 박 대령이었어요. 우리는 몇 년 전 합동훈련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박 대령님, 마이클 레이너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들이 지켜온 것이 일본도 우리도 살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인정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협력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일주일. 단 7일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는지 부끄러웠죠. 오후가 되자 박 대령에게서 답신이 왔습니다. 레이너 분석관님,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많은 걸 느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겸손함이 묻어나는 답변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중요성이 인정받았다고 자만하지 않았죠. 오히려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녁 무렵 태평양 사령관이 제 보고서를 읽고 찾아왔습니다. 훌륭한 분석이야, 레이너. 이 보고서는 워싱턴에 그대로 올라갈 거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자네가 쓴 마지막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더군. 당신들이 지켜온 것이 일본도 우리도 살렸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와이의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도 같은 노을을 봤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그때는 불안과 의구심으로 가득했다면 지금은 새로운 깨달음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상황실로 돌아가니 대형 화면에는 평화로운 동중국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의 도발도 조난 신호도 없었어요. 한일 협력 재개 논의가 시작되자 긴장이 완화된 거였죠.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김대령이 퇴근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레이너 분석관님,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게 바뀔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야죠. 우리가 얻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속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번에 정말 실감하셨죠?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완벽한 표현이네요. 앞으로는 함께 갈 겁니다. 밤이 깊어가는 상황실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혼란과 깨달음, 그리고 변화가 담긴 문서였죠. 이 보고서가 미국 정책을 바꾸고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길 바랐습니다. 컴퓨터를 끄며 생각했어요. 블랙이글스의 급유 거절이 준 가장 큰 선물은 진실을 마주하게 한 것이었다고. 때로는 위기가 와야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법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해 한국이라는 숨은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죠.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